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김창옥의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중 사랑해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길들여집니다. 사람의 머리는 좋은 것, 안 좋은 것도 판단하지만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오래 해왔던 방식, 오래 살아온 방식을 더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를 오가는 삶을 결심했습니다. 번잡한 도시 속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발버둥치며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실현한 편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는 일, 휴식과 쉼을 주는 일을 너무 늙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가기 어려우니 부분적으로 오고 가는 생활을 결심했고 제 시간을 분리해 도심 속에서의 김창옥과 자연 속에서의 김창옥의 삶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무와 참 비슷합니다.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옮기기가 어려워집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파내는 일도, 크고 굵은 나무를 이송하는 일도 어렵고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자신의 땅에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동백나무와 단풍나무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모두 관심을 보였지만 선뜻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나무를 옮기려면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어 포클레인과 트럭 등 장비를 불러야 했고 인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니 아무도 나서지 못한 것이죠. 사람도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 산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일도 어렵고 오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어렵고 이혼도 어렵습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씹는 일보다 옮기는 일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심하지 못합니다.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 대부분이 옮겨 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나무를 새로운 땅에 옮겨 심으면 자리를 잡기 위해 나무에게 4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뿌리를 다시 내리고 영양분을 새로이 공급받는 힘이 부족하면 그대로 죽고 마는 것이죠. 차라리 옮기지 않은 것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 뿌리를 내렸는데 더 힘들고 더 못 살면 예전에 살던 곳, 살던 패턴, 만나던 사람들이 아쉬워집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옮겨 심는 일, 그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사는 일에 4배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시골로 가는 사람, 반대로 도시로 향하는 사람, 아예 이민을 가는 사람. 상당수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한 의지로 뿌리를 내리고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도움도 청하고 먼저 손도 내밀어야 합니다. 제주로 다시 향했지만 사실 저에게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막힌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언제나 제주를 떠날 꿈을 꾸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제주로 떠날 꿈을 꾸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제주에 다시 오려고 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4배나 더 큰 힘이 필요한 일에 아마 저 혼자였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주에서 알아두면 좋다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옳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살다가 제주로 온 소위 외지인이었고, 저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에게 제주를 소개받고 있자니 처음에는 살짝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주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해준 오름에 올랐을 때 그곳은 제가 제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돼요. 사랑하면. 제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주를 잘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구석구석 좋은 곳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은 저에게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다가왔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인생의 진짜 멋과 맛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의 멋과 맛을 알게 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간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더 달라고 하늘에 대고 졸라댔습니다. 안 줄까봐 협상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나도 이것을 줄게요 하고 말이죠.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똑똑한 척 했었지만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깃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고마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누릴 줄도 모르면서 끝없이 달라고만 하는 삶에는 영원히 만족도 아름다움도 없을 것입니다. 고마워하며 사랑하며 나는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했던가, 나는 세상에 어떤 유익한 일을 했던가 돌아보며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그렇게 생긴 에너지를 나눌 곳을 찾으며 그렇게 4배의 힘을 만들어가며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당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서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바가 있어야 삶이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삶이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곳을 향해 마음과 사랑을 둔다면 괜찮은 삶의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면 분명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늘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할까? 하지만 우리가 방해나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방해이고 실패일까요? 우리는 고기를 구울 때 한쪽을 충분히 굽고 난 후에 뒤집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뒤집히고 하던 일이 뒤집히고 계획이 뒤집혔다면 그 뒤집혔다는 사실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너무 이르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 삶이 충분히 구워졌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가장 적절한 온도와 타이밍으로 맛있게 익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주에서 지내면서 공방을 하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공방은 제주도 해변의 돌과 베어진 삼나무 나뭇가지들을 리사이클해서 무드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관광객이 찾아와 친환경 재료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자신만의 무드 등을 만듭니다. 이 친구와 친해져서 쉬는 날이면 같이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스쿠터도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밤에 별도 보러 가고
중학교 남자아이들처럼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것 같은데 결혼 생각은 없나? 공방을 확장해서 돈도 더 벌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코로나로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되니? 내가 홍보라도 도와줄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 요즘 장사 잘 안 되죠. 코로나로 관광객이 예전보다 줄기도 했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을 때는 날씨가 좋을 때인데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이 공방에 안 와요. 다들 나가서 놀려고 하죠. 비가 올 때 그나마 좀 되는 편이에요.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공방에 오시거든요. 그러더니 해맑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수업이 많으면 돈 벌어서 좋고요. 수업이 없으면 놀아서 좋아요. 저는 그가 마냥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날씨가 좋아 손님의 발길이 뜸하면 본인도 바닷가에 가고 숲에도 가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타면서 놀 수 있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할 때 안달복달하고 일희일비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걱정해야 할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순간에도 일이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오롯이 즐겨본 적이 있나? 일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 생각했고, 일이 없어서 강제로 쉬게 될 때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지금 강연 더 해야 지난달 손실을 메꿀 수 있는데 같은 생각들로 힘들어 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다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회수, 구독자 수, 평균 시청 시간 등 온갖 숫자에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강연이었는데도 조회수가 낮으면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점점 숫자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조금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삶의 여유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돈을 5배, 10배 더 벌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구독자 수가 100만, 200만이 되면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친구의 한마디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숫자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어떤 숫자 속에 있건 너무 마음 졸이며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우리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건 그것대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이라고, 다른 즐거운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쉴 줄 아는 것,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 말이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곧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중했다고 그 일이 잘 되진 않습니다. 반복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나중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끌리는 것, 당기는 것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꿀을 찾는 나비처럼 끊임없이 단 것을 쫓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찾고, 저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끌림.
이것은 시작의 느낌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강렬하게 끌렸다가 반드시 권태의 시기가 와요. 그럴 때 이곳 저곳 옮겨다니면 항상 같은 단계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왔을 때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이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른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면서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반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침내 해내는 사람, 그 일을 잘 해내 자신의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딸아이가 7살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는 질문이 너무 새삼스러웠던 것이죠. 질문은 매우 인상 깊었으나 저는 인상적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이미 다 컸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중언부언하며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주도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유통하며 지내고 있는 요즘 딸이 다시 제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빠는 농부가 정직하게 기른 농산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해서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과수원도 사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는 시간을 사고 싶어. 시간을 어떻게 사냐고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아빠가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돈이 되어도 좋지만 설령 돈이 되지 못한다 해도 아빠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 모르시 나에겐 집중하는 시간, 내가 의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는 일들을 찾는 시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강연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무료 강사가 되는 것이 꿈이 됐어. 아빠가 강연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잖아. 사실 아빠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경험하고 느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위로가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걸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아빠는 돈 받고 위로를 전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무료로 하고 싶어. 우리나라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아빠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가는 거지.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아빠가 욕심을 놔야 하는 것도 필요해. 이것이 아빠의 꿈이야. 딸아이가 제 꿈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할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라도 아이의 질문에 답을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시간을 사기 위해 코로나로 활동이 묶인 상황에서 제주에 머물며 좋은 농수산물을 찾아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 감귤, 제주 밤호박, 제주 생갈치 등 제주에서 나는 것들로 시작하다 육지에서 나는 것들까지 확장했습니다. 제주 농산물로만은 한계가 있고 제철이 아닌 시기에는 한두 달씩 상품이 비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점점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경기도 안성에 있는 배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유통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밭과 과실의 상태도 보고 수확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방문한다니 농가의 어르신들은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외부에서 누군가 찾아오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었지요. 당연히 자녀 되시는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강연하는 사람이다, 재미있는 사람이다 하고 소개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농가 할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배밭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것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배나무들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밭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막 새로 만든 밭인가 보네요. 이 묘목은 새로 심은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수확을 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묘목을 심고 2년이 있으면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다 따서 버려요. 안 따면 나무에 힘이 안 가. 새로 자라나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열매가 조그맣게 맺히기 시작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품 가치가 있는 배가 나오지도 않고 나무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맺히는 열매들은 다 잘라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7년이 되어서야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밭에서 상품성 있는 배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7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마치 7년 후에 맺힐 열매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제 눈에서는 앙상해 보이는 배밭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조급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명확한 꿈이 생겼는데 얼른 돈 벌어서 시간도 사야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일을 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굴던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유통이라는 일을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나무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심었는데 왜 열매들이 딱딱 맞춰서 열리지 않는 거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작은 첫 열매가 열리고 심지어 그때 열리는 열매조차 잘라서 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당장 맺히는 작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힘있게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작은 나무를 심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결혼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자녀교육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사업이라는 묘목을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1, 2년은 작은 열매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따서 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조급함도 작은 성취의 취함도 없이 지금 우리에겐 묵묵함이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의 일에, 우리 마음의 나무에 힘을 주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5년, 7년이 지나 탐스러운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되면 그때 달고 귀한 열매를 맛보자고요. 제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으며 평생 살아오신 분들의 한두 마디에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1년 365일 자연의 흐름과 순리에 맞서 살아가는 분들의 내공을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으니 그 배움을 잘 녹여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농수산물 공동구매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식재료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일은 후숙을 해야 맛있는지, 이 채소는 데쳐 먹어야 좋은지, 생으로 먹어야 좋은지, 맛이 가장 잘 든 제철이 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유통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귀한 업계의 비밀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철에 먹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고 값도 싸지요. 하지만 첨가물 업계의 진정한 대목은 명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시장과 마트에 사과, 배, 선물 세트가 포장되어 진열되어 있고 샤인머스켓, 망고, 한라봉 등 큼직큼직한 과일들이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비싼 과일은 자신을 위해 사지 않고 명절 선물용으로 제사상에 올리기 위한 제수용으로 구매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알도 굵고 먹음직스럽지만 사과와 배의 제철은 추석이 아닙니다. 추석보다 한 달 정도 지나야 과일 본연의 제맛이 알차게 듭니다. 일찍 성장시키고 수확한 과일들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시장에 그득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맛있어 보인다 해도 절기에 맞춰 자란 과일보다 낫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제철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을 때 더 빠르게 더 많이 팔기 위해 온전한 향과 맛이 들기도 전에 서둘러 수확하기도 합니다. 이런 농수산물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서 뭐든 빨리빨리 일찍 하려는 대한민국 사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나만의 고유한 향과 맛이 들지 않았는데 남들이 정해준 시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렇죠.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조기교육, 남들보다 무조건 일찍 시작하면 좋다는 인식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조금 느리거나 배움이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부모는 초조하고 조급해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성장하는 아이는 더더욱 자신만의 속도가 있지만 그것은 무시된 채 나이에 맞춰, 학년에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성적에 맞춰 아이를 키웁니다. 뭐든지 뒤늦게 트이는 아이가 있고 무엇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도 있지만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주길 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1, 2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도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면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 1, 2년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everything, 삶의 모든 것처럼 느낍니다. 주변의 시선도 그러하고 스스로도 인생의 패배자가 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요. 30대가 되면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때를 놓치면, 더 늦어지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나이, 결혼할 나이, 취직할 나이, 집 장만할 나이, 자동차 살 나이, 마치 정답 같은 시기가 있는 것처럼 다그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뒤처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해방이 있고 독립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다 독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스스로 서지 못하면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자기만의 타이밍이 있고 자기만의 적기가 있습니다. 대목이 팔리는 과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단단하고 알차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대적인 시간이란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본인의 적기가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변 이야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살면 마음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잠시는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꾸려가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적기, 자기만의 자연스러운 시기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고 언제 제철을 맞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명절 대목이라고 성장 촉진제 맞고 서둘러 성장해 성급하게 시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과일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맛이 드는 때 나의 시기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수입콩에 맞서서 우리 토종콩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사업하다간 1년 안에 망한다고 말리기도 했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비난도 했지만 그냥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해봐서 좋아졌던 것, 제가 알게 돼서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강의에서 돈 버는 건 적합하지 않아. 순수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받은 강의료를 전부 쓰곤 했습니다. 이후 강의료가 올라갔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 순수한 건 지켜내자. 그런데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르다. 순진은 순수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순수는 마음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투쟁 정신이 있는 분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어야만이 젊은이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귀감의 대상을 삼을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만 살다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렇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저렇게 살면 나도 망하겠구나 라는 반쪽 희망이 됩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어디든 찾아가 무료로 강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책임질 것들을 책임지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는 게 제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토종콩을 지켜내고자 한 신념처럼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일 수도 도덕적 신념일 수도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을 찾아와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있습니다. 삶이 부르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소리였습니다. 나이 50이 되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삐걱대고 먼 길로 돌아가고 때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에 자기 삶의 주사위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환경의 소리도 들리거든요. 환경의 소리는 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들려줍니다. 귓가에 대고 또렷한 목소리로 너희 집은 가난하잖아. 애가 벌써 둘인데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랑 다르잖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등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연한 이유를 찾아 말합니다. 환경의 소리는 크고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시골에서 개가 한 마리씩 짖기 시작하면 옆집 개도 짖고 앞집 개도 짖고 모든 개들이 다 같이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는 짖고 또 하나가 짖기 시작하면 내 삶을 부르는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찾아온 소리에 내가 죽을 만큼 응답해봤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7, 80세가 되어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젊은 시절 찾아왔던 그 소리가 다시 와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댈 것 같았어요. 살려고 했는데 환경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 소리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내가 너의 마음에 노크한 것에 대해 반응하고 응답하고
실험하라고 했지.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비겁하게 산 너의 삶을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하느냐? 넌 성공했고 돈이 많아졌고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생겼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널 찾아간 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산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요. 결혼, 돈, 대학, 취업, 승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 환경의 소리가 너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그 소리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가치, 신념, 소신, 믿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지켜낸 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순수를 지켜내면서도 잘 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당신도 패턴을 이어받아 이걸 한번 해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석들이 쌓여 사회 전체가 조금씩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도 잘 살고 있다고 나만의 길을 가도 괜찮다고 성공과 용기의 표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바랍니다. 환경의 소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현실을 일러줍니다. 제 경우 처음 농수산 유통을 하려고 할 때 가까운 지인들이 지금까지 강연을 하며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과 염려, 잘 되기를 바람으로 만류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와 응원이 아닌 환경의 소리를 만들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아. 그래, 이게 되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며 내면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김창욱, 너가 잘 될 것 같아? 경험도 없잖아. 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환경의 소리는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처럼 사라집니다. 내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환경의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때는 비로소 진정한 울림이 되어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외적인 소리와 내적인 소리가 하나 되어 소리가 중복되는 하울링이 됩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삶이 나를 부르는 소리, 하늘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려면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면 점점 소리가 더 커지고 또렷해집니다. 반응의 좋은 예는 만남입니다. 지식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좋은 콘텐츠와의 만남, 양질의 만남을 경험할 때 만남과 내 안의 소리가 점차 주파수를 맞춰 더 명확한 소리를 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면 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로부터 떨어져 고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부르는 작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지된 소리에 반응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명언을 새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 보는 삶, 살아있는 삶처럼 살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를 계획하고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강연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내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짜 시작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 것이죠. 계획을 해도 자꾸만 일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의도도 있었지만 늦춰지고 미뤄지는 경우 대부분은 유쾌한 이유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됐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해주는 스텝과 촬영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처럼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김창욱 TV를 한다는 것은 모든 안전망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고 제가 관리자 역할부터 아티스트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의 결정에 의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하고는 싶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해본 적도 없으니 두렵고 귀찮고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던 일이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누구나 좋은 안전망 안에 놓인 먹이를 먹으며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야생으로 나가 직접 사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사람, 회사를 옮기려는 사람, 은퇴한 사람, 월급을 받다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 이민을 가려는 사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려는 사람.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신세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제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렵지? 왜 두려운 거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야?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20년간 하던 일을 발판 삼아 드디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보기에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잘 되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힘을 받는 대신 주눅부터 들었습니다.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차별성을 지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하는 일에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불꽃에 장작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올라와 제대로 된 레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제가 서울에서 예중 예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지기 싫어서 힘을 잔뜩 주고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하려고 해, 작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울림이 아니라 외침이나 함성이야. 지금 당장은 커 보여도 멀리 못 가. 아름답지도 않아. 작게, 작게 하라. 제 마음이 자꾸 크게 하려고 하니 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크게 하려고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니 두려움에 잠식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하고 힘이 들어가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면 자책을 하고 자책을 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자신감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못할 것 같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어집니다. 실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울 생각을 하고 작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와 딱 맞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보호해주는 안전망 안에만 있다 보니 내 본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냥할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라.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작게 시작하라. 실수하면서 하라. 힘들지만 두려울 때 두려워하면서 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시도도 안 하고 시도했다 금세 그만두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두려움에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그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다 빛이 조금씩 번지고 확장합니다. 두렵지 않을 순 없으나 두려움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실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전망과 바람방기 속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세상이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고마움이 없는 삶은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소유와 위치, 영향력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만큼 행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고맙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에요. 제가 저 자신에게 바라는 건 어떤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밭, 보르맛. 제주의 보르맛은 제 마음의 쉼터입니다. 청보리, 메밀, 튤립, 유채, 맨드라미, 수국, 라벤더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운 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은 이곳을 젠손으로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들의 노력은 사계절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 이곳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광객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드넓은 밭에 피어난 튤립을 뽑아내야 했던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꽃축제들이 그렇게 갈아엎어졌습니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제주의 매서운 바람에 꽃들이 피자마자 우수수 꽃잎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색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비바람을 꺾였고 코로나에 꺾였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숱한 노동과 돈이 들어갔기에 농가에서도 무척이나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자란 꽃들은 여러 변수를 만납니다. 평년보다 가물거나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추위가 일찍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칠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까? 내 꽃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외부 환경에 의해 꺾이고야 마는 걸까? 강연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개인 레슨도 들어오고 학원에 소속되어 강의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생긴 건가 안도하던 차에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밥벌이였던 시립 합창단까지 그만두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길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일이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리더십 센터의 원장과 강사들을 레슨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을 레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순풍이 불려나 보다 생각할 때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상대로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무려 교수들을 레슨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어깨가 으쓱거려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장이 찾아와서는 제가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잘렸습니다. 꽃이 피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고 따뜻한 햇빛을 쬐려고 하면 비가 몰아쳤습니다. 꽃이 툭 하고 꺾이는 것처럼 제 기운도 꺾여나갔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언가에 다시 도전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우연히 한 문장을 남자 화장실에서 마주치기 전까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학, 교회, 회사의 화장실에 좋은 문구 한두 문장씩 붙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저를 좌절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없다. 어느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축구 선수가 공을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대도 맞지 않고 권투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골을 넣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주한 문장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열심히 꽃을 피우던 과정이 성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돈까지 벌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도 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외부 환경으로 꽃이 꺾이고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된다고 해도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했던 과정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애썼던 흔적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송이의 꽃이 피자마자 꺾여버렸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만큼은 남습니다. 그 애씀으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생겼습니다. 제주 태풍에 보로맛 맨드라미 전부가 쓰러졌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꽃들을 일일이 세우고 있기에 저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언어화해주는 사람이에요.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생각이 언어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느끼는 경험은 우리 안에 숨겨진 다양한 언어를 만나게 해주는 계기입니다. 최근 제 안에 안개처럼 희미했던 어느 감정을 마치 단단한 얼음 조각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준 한 분이 계십니다. 파인아트도 하고 공예품도 만들고 오브제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보고는 제 안에 있던 배움의 열정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선생님 밑에서 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활동하는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명인이셨고 저도 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온전한 문화생이 될 수도 없었고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곳에서도 체계가 있을 테니 무리한 부탁을 참아드릴 수는 없었지요. 그럼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며 마음을 전했고 선생님의 배려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강연일이 끊겼을 때 일주일에 2번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작업에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가 바로 오치입니다. 오치를 하면 물건의 내구성과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작품마다 오치를 해야 하는데 오치는 유익한 동시에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온몸에 오치 올라 두드러기처럼 피부염이 생깁니다. 저는 오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왠지 오치 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갑도 끼지 않고 토시도 끼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오치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두드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를 간지러움에 시달리다 약을 바르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무리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해서 오치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고 바르면 되니까 옷 오르는 문제는 전혀 두렵거나 겁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배움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그에 따르는 피땀 어린 노력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도 오치 올라도 상관없을 만큼 위험을 마땅히 무릅쓸 만큼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교육 연극을 공부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 학교를 나온 선생님께서 추천서도 써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뉴욕대는 학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었고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 살려면 최소 1년에 1억이 든다고 하더군요. 몇 년을 체류하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짧았고 미국에 갈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고도 영어도 못해서 유학을 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과 언어의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유학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 강연을 초청받아 갔을 때 자유의 여신상이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유명 관광지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뉴욕 대학교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멋졌습니다. 센트럴파크 옆에 쭉 늘어선 학교 건물들을 거닐며 만약 내가 이 학교를 다녔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게 되더군요. 두꺼운 영어 서적을 끼고서 학교 이름이 크게 박힌 후드티를 입고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는 저를요. 돈이 없고 영어를 못했던 상황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제 사랑이 모자라 미국까지 오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쉬웠습니다. 과거에 제가 두려움에 부딪힐 마음이 있었다면, 오치 온몸에 오르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아주 허름한 방에서 지내거나 4년 다닐 학교를 10년 다니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험난한 고생길에 뛰어들 만큼 배움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도 위기와 고난이 닥쳐옵니다. 오치 오르는 것처럼요. 사랑해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려는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치고 아프게 될 거라는 걸 알아도 가보고 싶은 세계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학 같은 큰 도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도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이대에 머물고 계시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든 노을이 닮아가는 중년이든 생의 마지막을 겸허히 기다리는 분이든 좋아서 설레서 하는 일을 꼭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규모나 농도는 모두 제각기일지 몰라도 진심만은 모두 같은 일을 만나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사랑은 해봐라. 직업과 직장은 있어도 자신의 일을 가져라. 결혼보다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고 직장보다 본질적인 것은 자신의 길입니다. 결혼과 직장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적성과 맞지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확신은 없지만 나이가 차서 떠밀리듯 결혼을 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이고 나의 길이 아닌데 업으로 삼으면 고통이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 그리고 나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만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대상이 없는 곳에서도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주변에 다른 옷들은 안 보이고 그 옷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지만 결국엔 그 옷이 있는 곳으로 반복해서 발걸음이 돌아가죠. 결국 사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눈앞에 어른거리고 생각이 납니다. 집중하고 반복하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것.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이 당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일은 앞에서도 소개했던 공예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견습생으로 일하는 요즘 몸은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무와 동을 사용해서 그릇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망치로 모양을 잡고 빗살무늬 같은 무늬를 내고 사포질을 하고 옷을 칠합니다. 그리고 또 사포질하고 옷 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작업이 없는 날에도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까 생각나곤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돈도 되지 않는 힘든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를 일의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은 일이 있던가요? 일은 좋아하면서 힘든 일, 좋아하지 않으면서 힘든 일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건 똑같아요. 좋아하면서 힘든 일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걷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움으로 얻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 직업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강연이 줄어들면서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뚝 끊기면서 정년퇴임을 맞은 분들의 삶을 잠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일이 사라진 상태니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정년퇴임 후 우울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사랑하는 자기만의 길을 잇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티고 지탱해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힘을 냅니다. 직업은 나의 삶을 나타내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길이 나의 직장이 되고 직업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길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르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만의 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나만의 길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삶을 계속 이어나갈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설령 그 일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전공을 했든 그것을 배우기 위해 돈을 들이고 애를 썼든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일인지 그것이 우리 자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일이나 현재에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사회는 자꾸 우리를 우리가 하는 일로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자신이 너무 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오고 사원증이 없고 유니폼이 없고 소속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은 곧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에 의미를 찾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집중하는지, 내가 무엇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자신과 가까운 것입니다. 직업이, 일이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짜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총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기, 두 번째는 권태기, 세 번째는 성숙기입니다. 열정기는 말 그대로 열정이 넘쳐 흐르는 시기입니다. 뜨겁게 연애를 할 수도, 어떤 취미에 빠져 살 수도, 간절히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열정기 때 착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고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계속 간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짙게 찾아옵니다. 권태라는 말은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고 전에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집중이 안 되고 시계를 자꾸 봐도 시간은 안 가고 몸은 그 장소에 있지만 정신은 이미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참 열정기에 있을 때는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도 영원하지 않고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지나보니 제가 열정기에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권태기 소용돌이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니 그 끝이 쉽사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갱년기 증상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마음인 걸 알면서도 갱년기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나? 아직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아저씨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갱년기와 권태기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을 마주할 힘도 해결할 힘도 없었습니다. 삶의 권태기는 형광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 한순간에 찾아왔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밀려오는 밀물처럼 언제 이만큼 물이 찼을까 싶어 허둥지둥 빠져나가려 해도 결국 물에 잠겨버리는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즈음 권태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서히 물들이 밀려나가며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권태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강연을 가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후 제가 우울증일까요? 아닐까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무언가 먹고 싶어서 어느 식당을 일부러 찾아갔거나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 보았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꼭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가보고 싶은 공간이 있는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잠시 분노나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일 거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정말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면 원하는 게 사라지거든요.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멍하니 누워 핸드폰이나 텔레비전만 바라보게 됩니다. 몸을 움직여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상태를 지내다 문득 기타를 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물로 기타 하나를 받은 적이 있는데 튜닝하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타를 배워서 한 곡 멋들어지게 연주해보겠다는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 다짐을 했던 것이죠. 기타를 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쯤 운명처럼 SNS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아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지내는 제주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이 친구가 기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권태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는 인생의 성숙기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원하는 것이 생기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천천히 권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다입니다. 사람에게 쉽다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의 권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또다시 이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조금 오래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당장 움직이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권태와 우울의 밀물이 밀려올 때 잠시 웅크리고 있다 보면 썰물이 되어 사라져가는 모습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무언가와의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목공이든 퀼트든 기타든 하모니카든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산에 오르는 것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를 해보시든 그 무엇 하나를 만나고 시도해 보십시오. 기타를 치겠다는 저의 아주 작은 다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용기를 내어 부디 그 시기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두워야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극장이 어두워야 영화가 보이고 하늘이 어두워야만 별이 보이는 것처럼요. 어떤 의미로는 멋진 영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깜깜한 극장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역설이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고 할수록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몇 초 있다가 눈을 뜨면 눈의 조리개가 더 열려서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지나갈 정도의 길은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어둠을 해결하려고 눈을 더 크게 뜨면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우리가 갈 만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잠시 감고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이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이런 캐릭터야, 그 사람 캐릭터로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등등. 연기하는 배우가 특히 자주 사용하죠.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맡은 캐릭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보시는 분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늘 형상 역을 맡던 배우가 악당 역할로 등장한다든가, 부잣집 도련님 역할을 하던 배우가 돈 없는 취준생 역할을 맡는다든가 하는 경우죠. 캐릭터, 사진적 의미로는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입니다. 이 말을 제 식으로 해석해보자면 항상 비슷한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캐릭터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다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등장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벽에 부딪힌 듯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반응, 나만의 고유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닥쳤을 때 매번 도망을 가려고 한다든지,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같은 유형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을 저로 살다 보니 이제는 제 캐릭터를 알 것 같습니다. 강의가 잘 안 풀리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외면하거나 숨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요.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못 본 척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캐릭터를 가지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다툼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어머니는 늘 막둥이인 저한테만 얼른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살이 누나도 집에 있는데 저만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때 엄마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헛겹바람으로 급하게 뛰쳐나와 학교 운동장 구석진 곳이나 공사판에서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는 했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날은 점점 추워져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잠들면 누나가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누나가 창호가 많이 추웠지? 무서웠겠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누나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왜 도망가?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겁쟁이야. 빨리 들어와. 누나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나의 비난에 속상해하기보다는 누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울면서 누나 뒤를 따라가는 동안 난 겁쟁이고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경험이 제 캐릭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기보단 도망치고 외면하는 방식이 나이를 먹고도 변하지 않는 제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몸집이 커져 그 쇠사슬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도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슬을 풀어주어도 계속 같은 곳을 맴돕니다. 자유와 성장을 구속하는 족쇄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오랜 관성으로 인해 새로운 선택과 반응을 보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패턴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고 싶어요.
마음속 어두운 곳에서 잔뜩 웅크리고 숨어있는 어린 저를 찾아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숨어있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와도 괜찮다고. 그동안 두려워서 아파서 제대로 마주해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마련 바빴던 저에게도 지금은 작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보려는 약간의 의지가요. 혹시 저처럼 끊어내고 싶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캐릭터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삶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많이 지루하셨나요?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